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 두 가지를 소개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슬레이브 트레이드의 규모와 이후에 뭐 최소한 100여 년 혹은 길게는 뭐 한 3, 400년 시차를 두고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 경제 성과 사이에 이제 차이가 둘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조금 더 엄밀한 관계를 우리가 뭐 6가지 다양한 모형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1제곱킬로미터당 혹은 이제 면적으로 우리가 슬레이브 트레이드의 규모를 이제 적절하게 측정한 이후에 이제 노예 수출 규모가 1인당 GDP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두 가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노예 수출의 이제 과거의 노예 수출이 이제 현재 소득 수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았던 국가가 노예 수출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예 수출로 인해서 현재 소득 수준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낮은 소득 수준이 혹은 뭐 과거의 낮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슬레이브 트레이드는 아니고,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현재 소득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정적 견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이제 노예 무역 이전에 이미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트레이드가 현재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노예 제도가 현재 소득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의 노예 수출 규모와 현재 소득 수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현재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할 텐데요. 뭐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카스트 제도라든가 사회계층 신분 제도가 존재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노예 수출이 나타난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노예 수출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했던 어떤 신분 제도, 노예 제도, 뭐 카스트 제도,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제 둘 다 엄밀하게 살펴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이러한 그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증거는 그 유럽이 식민지 개척을 할 때 교역 파트너로 선택했던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이제 부족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족들이 그렇게 작은 규모의 부족들은 아니고, 실제로 여러 부족들이 하나의 이제 연합체, 페더레이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열강들이 실제로 교역 파트너로 선택했던 어떤 그때는 이제 국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뭐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예를 목적으로 교역을 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번영한 지역, 그러니까 번영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어떤 지역인가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 어디인가, 인구 밀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으로 이제 더 많은 노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저질렀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라든가 물리적 충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획득을 한 것이고요.
반대로 유럽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지역들은 이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곳이었다는 증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봤듯이 뭐 토고와 가본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도 유럽인들의 노예 무역에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봉에서 노예 수출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체로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과거의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노예 수출에 관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부정적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 수출 규모가 현재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과거의 소득 수준이 낮았고 그러한 국가들이 노예 수출이라고 하는 것에 more likely 참여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구 밀도라고 하는 지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밀도와 소득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비례 관계가 있다는 비례라는 뜻이고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퀘스천은 뭐냐면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more likely 노예 무역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과연 그런가? 이걸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반대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노예 무역에 더 깊이 관여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우리가 같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득 수준이 낮은 곳일수록 more likely 노예 수출에 더 많이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왜냐하면 소득과 인구 밀도가 비례할 테니까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노예 무역에 더 깊이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가 한번 맞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00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 밀도와 노예 수출 규모 사이의 이제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이 인구 밀도고요. 1400년 기준으로 인구 밀도고 세로축이 노예 수출 규모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냐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노예 수출 규모가 더 크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노예 수출 규모가 더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과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그러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이 리치예요. 이쪽이 푸어입니다. 비례하니까요. 인구 밀도와 소득 수준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곳, 다시 말하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노예 수출에 더 많이 관여했는가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노예 수출 규모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00년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국가들 혹은 이제 부족들, 인종들 사이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실제로 이제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 언어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slav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런 단어가 존재했는가, 이제 그건 또 언어학자들이 또 하는 잡이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면 실제로 1400년 이전에 노예를 거래한다, 슬레이브 트레이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프리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했다라는 증거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슬레이브 트레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용어들을 아직까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앤 힐튼에 따르면 16세기 들어서면서 서번트나 프리즈너를 뜻하는 단어가 traded slave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번트라든가 프리즈너를 뜻하는 단어가 존재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 단어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단어가 traded slave를 뜻하는 단어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단어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 노예 거래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어떤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ervant라든가 prisoner라고 하는 단어가 노예무역, 노예거래라고 하는 의미를 대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1400년 이전에는 이제 뭐 노예 거래, 노예를 사고 파는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류학자 존 베시나에 따르면 중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슬레이브를 뜻하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중서부 아프리카. 왜냐하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 사실상 그 아랍 노예 무역이 영향을 미쳤던 건 이제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죠. 동쪽. 그다음에 이제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웨스트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규모 노예 무역은 이제 그 시점에서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랍의 영향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었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 아프리카는요. 그래서 웨스트 아프리카에서는 뭐 사실상 슬레이브 트레이드를 뜻하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도 있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서양 노예 무역 등 4차례의 노예 무역이 아프리카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가설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뭐 증거가 나와야 될 테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두 번째 그 주장이 뭐였었냐면 1400년 이전에 노예 무역 혹은 이제 노예 거래에 굉장히 깊게 관여했던 국가들이 노예 수출, 그러니까 유럽 열강들과 노예 수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 전부터 존재했던 노예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제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의 노예 제도가 현재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뭐 우리가 그 슬레이브 트레이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경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경로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예무역의 결과 ethnic fractionaliza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민족 분열, 인종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인종 간 분열도 나타나긴 했지만 서로 다른 인종들 사이에 연합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인종의 다양성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열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노예무역의 결과 이제 부족 간, 민족 간, 인족 간 연대 결속력이 이제 약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공동체 연합체의 형성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실제로 이제 그 과정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경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예무역의 결과 국가의 조직이라든가 체계가 약화되어서 스테이 빌딩이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ethnic fractionalization이고요. 이게 주요한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 빌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주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ethnic fractionalization, 그다음에 이제 민족 정체성 확립이 어려워진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추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어떤 그 신화, 서로 다른 어떤 그 부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다른 두 부족이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과거 노예 수출과 현재 각 국가의 인종 구성의 다양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먼저 가로축의 변수가 노예 수출 규모고요. 슬레이브 트레이드.
그다음에 세로축의 변수가 바로 ethnic fractionalization이에요. 뭐 인종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조금 중립적인 의미겠죠. 인종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면 약간 제 생각엔 파지티브한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 간 분열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네거티브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종 간 분열, 뭐 화합이 어려운 상태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사용한다면 인종 구성의 다양성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과거에 노예 무역이 뭐 많았던 곳에서 ethnic fractionalization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노예 무역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곳에서는 ethnic fractionalization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를 누가 결정했냐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지배자들이 어떻게 국경을 만들고 국가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이제 그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슬레이브 트레이드 때문에 에트닉 프랙셔널라이제이션이 발생한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 나이지리아 국경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나이지리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과 뭐 다른 유럽 열강들, 그 인접 국가들을 또 식민 지배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부족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을 한 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러한 일을 맡겼다면 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렇죠. 워낙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부족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어떤 주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인종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곳에, 혹은 적대적 관계에, 물론 이제 그게 슬레이브 트레이드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전부터 그 두 인종 사이에 혹은 여러 인종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이라든가 내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유럽 열강이 침략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서로 부족 연합체라든가 혹은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증거가 훨씬 더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상위 단계에 있는 국가 체계로 발전해 나가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랙셔널라이제이션이 심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결국 아프리카 국가의 국경을 정한 것은 이제 식민지 지배자들이고, 그 과정에서 한 국가 내에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한 부족들, 인종들이 불가피하게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인종의 다양성이 경제 성장에 왜 중요한가? 인종의 다양성은 이제 사회 통합, 소셜 코이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회 통합이라든가 우리가 앞서 봤던 인스티튜션, 그 다음에 소셜 세큐리티,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품질, 퀄리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제 얘기도 아니고 사실 이 논문을 쓴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다 수용하는 내용이고요. 한 국가의 인종 구성이 다양할수록 교육, 보건, 도로 등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공공재 공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 문득 생각난 대표적인 사례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은 이제 과거에 몇몇 국가들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프랑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레바논에 얼마 전에 엄청난 대규모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레바논의 어떤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 그 서로 다른 이 경우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종의 관점보다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그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종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독교와 무슬림인데요. 이슬람교와 이제 기독교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서로 뭐랄까요? 그 약간 이게 대립하는 구도, 갈등은 사실 있습니다만 이제 표출되지는 않고 서로 이렇게 적절하게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수십 년 전에 한 제가 얼핏 그 하도 오래돼서 그 읽은 지 오래돼서 몇십 년 전에 한번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정당의 국회의 의석수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석수를 분할할 때도 이제 종교 비율에 맞춰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독교 50%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50% 그다음에 이슬람 50% 물론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분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유대교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슬람 내에서도 또 분파가 뭐 기독교와 유대교를 같게 보는 건 아니고요. 유대교, 기독교, 뭐 이슬람 또 다른 종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의 비율에 따라서 국회의 의석수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더 큰 비중을 갖게 되면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벌써 한 제 기억에 한 50년쯤 전 이야기인데 50년에 센서스 조사를 해서요. 우리로 하면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센서스 조사를 해서 국회 의석을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도들의 비율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어떤 그 공공재 공급이겠죠. 정치적 의사결정은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 관심사는 아니니까 공공재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어떤 종교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어느 한쪽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이익이 집중될 것 같으면 그것들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실상 어떠한 공공재도 공급되지 않는 거의 그러니까 정체 상태인 거죠. 그런 시간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대규모 폭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고 자체를 수습하는 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스테이트 빌딩, 국가는 존재하고 어떤 외형적인 제도가 다 존재하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국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분열이 굉장히 심한 경우, 지금 여기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어떤 상위 개념의 국가로 공공재를 공급하고 어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안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보, 치안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상위 개념의 국가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그 폭발 사고 이후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크롱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수습해 달라고 처음엔 좀 그 되게 희한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왔는데 레바논 사람들이 프랑스 대통령한테 이 그 심각한 사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프랑스 대통령한테 단순히 식민 지배인가 과거에 어떤 식민 지배를 받아서 어 그래서 프랑스한테 요청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걸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더 큰 이유는 사실 사회 통합이 잘 되지 않고 이 경우는 이제 종교겠죠. 사회 통합이 되지 않고 국가가 어, 공공재 공급 적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봤던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조직이나 이제 체계가 약화되는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스테이트 빌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과연 우리가 스테이트 빌딩을 제대로 했나? 저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무역과 이제 이후 국가발전 정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국가발전 정도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국가발전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국가 내에 이제 여러 인종들이 존재할 텐데 인종별로 따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인종별로 사법 행정 체계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인종별로 이제 그걸 국가발전 정도라고 특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행정 체계의 개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민족, 부족, 인종들이 있으면 그럼 이제 그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가 발전 정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를 부여를 했는데 0이면 뭐 스테인리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점이면 이제 라지 스테이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 정도 지표는 이제 한 국가의 전체 국민 가운데 이제 2, 3, 4에 해당하는 사법 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 이제 인종 비율을 측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 세 부류의 민족이 있다. A, B, C. 서로 다른 인종이 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A, B, C가 있고요. 각각의 비율이 이제 50%, 30%, 2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제 세 부류의 민족들 가운데 딱 C만 2 이상의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0.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실 이제 민족들은 그런 그 사법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인종 비율만 우리가 픽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슬레이브 트레이드고요. 세로축의 변수가 이제 뭐 국가 발전 정도, 스테이트 디벨롭먼트 19세기 기준입니다. 1800년 보시면 비교적 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 전 데이터잖아요. 1400에서 이제 1900년까지의 노예 수출 규모니까 노예 수출 규모가 비교적 많았던 국가에서 국가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발달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막 그 자국민을 이렇게 뭐 노예로 팔아넘기긴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노예 수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19세기 국가 발전 정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수출로 인해서 정치 불안이 장기화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 발전, 그다음에 국가 조직, 체계 확립 이런 것들이 이제 더디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경로 우리가 봤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High Slave Export Country라고 이제 불렀고 또 하나의 그룹은 이제 Low Slave Export Countries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26개 국가,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적었던 26개 국가를 구분을 해서 이제 이들 국가의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1950년부터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비교적 짙은 색이 이제 low slave export country고요. 노예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26개 국가.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high 상대적으로 노예 수출 규모가 많았던 국가의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로축은 1인당 GDP고요. 그래서 26개 국가씩 low, 그다음에 high 각각 26개 국가니까요.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의 1인당 GDP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50년부터 대략 2000년까지 쭉 1인당 GDP 평균값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1인당 GDP의 평균값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체로 195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 유럽 열강들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두 그룹 사이에 1인당 GDP의 차이가 사실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70년대 들어서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대체로 65년부터 75년 사이에 대체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살펴보면 독립하는 시기에는 하이 슬래브 익스포 컨트리에서 1인당 GDP가 조금 상승하는 것 같지만 이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2000년에 도달하게 되면 두 국가 사이의 1인당 GDP의 갭은 훨씬 더 확대되게 됩니다.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이쪽은 1인당 GDP가 이제 $1000도 되지 않는데 이쪽은 이제 $2500가 넘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이제 상당한 원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앙골라 같은 국가. 그다음에 다양한 천연 자원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더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이겠죠.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 중에서 그러한 국가들이 이제 더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죠. 네.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수출은 20세기 국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도 국가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는 문제를 노출할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도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챕터 2에서 보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챕터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티튜션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에 가서는 과연 이제 인스티튜션만 중요한 것인가, 어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혹은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제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리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제도가 좋지 못해서 나쁜 리더가 그 선출이 되거나 혹은 뭐 쿠데타로 정권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여하튼 이제 리더의 어떤 효과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제도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이제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챕터 3는 제가 두 개의 주제로 구분을 했는, 두 개의 주제로 묶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제 리더와 이코노믹 퍼포먼스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그 갑작스러운 그 리더의 사망 이후에 어떤 경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갑작스러운 리더의 사망이고요. 갑작스러운 사망,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심장마비라든가 이제 이런 증상이죠. 혹은 몸이 어디가 불편한데, 뭐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어디가 불편한데 수술을 받던 중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일 수 있겠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로 인해서 지도자가 서거하는 경우 과연 이후의 경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보고 싶은 내용이고, 우리 챕터 3에서요. 두 번째는 이제 암살입니다. 이건 사실 암살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암살, assassination 두 가지를 이제 3장에서 보고요.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도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크게 뭐 많이 살펴볼 내용들은 없고 그냥 여러분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교체가 되는 경우 과연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미친다면 어떻게 영향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까? 답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보통 이제 대통령이든 뭐 혹은 총리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그 다수당의 어떤 대표가 당 대표가 이제 총리로 선출이 되는데요. 뭐 대통령이든 혹은 뭐 총리든 국가 최고 통수권자 리더의 정권 교체는 사실상 갑작스럽게 우연히 랜덤하게 생기는 사건은 사실 아닙니다. 넌 랜덤한 사건이죠. 그리고 대체로 뭐 정치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요인, 어떤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학과 학생들이고 저도 경제학자니까 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본다면 이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이제 조 바이든이 경합을 했고 결국은 재임 중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하지 첫 번째 재임은 있을 때자를 쓰는 것이고 두 번째 재임은 이제 한 번 더 이런 뜻이겠죠. 재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연임이죠. 죄송합니다. 재임이든 뭐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인컨번트는 지금 그 재임 중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총리, 현직.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뭐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이제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이 사실 가능한 헌법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딱 두 번만 할 수 있다 이런 그 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한 대통령이 있어요. 되게 암묵적인 어떤 룰이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 역사상 딱 한 명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명시적으로 두 번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세 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헌법을 수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게. 대체로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는 경우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연임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이제 연임에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종종 보게 돼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제가 뭐 책도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 보시면 뭐 이 책은 사실 2018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여러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정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하는 일이 좀 빈번한데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경우에 이제 쿠데타가 발생하는 빈도도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케이스고요. 안 나오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뭐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재임에 성공을 했어요. 그 한 번 더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사실 우리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경제 상황이 좋아서 재임에 성공을 했는데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재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력에서 물러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정권 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직이나 총리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건 사실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물러난 이후에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리더십 트랜지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랜덤한 사건이 아니라 넌 랜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배제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도자, 리더가 사망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그러한 경우 정권 교체는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고 순수하게 이제 랜덤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그 사람이 무능하다던가 혹은 뭐 경제 상황이 나빴다던가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리더가 뭐 병 때문이든 혹은 뭐 사고 때문이든 서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내추럴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내추럴 커즈라고 하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그러니까 의료 관련해서 혹은 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비행기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권 교체는 랜덤한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경제적인 상황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요. 단순히 그냥 리더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정권 교체가 나타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 그 이후에 경제 성과가 달라지는가? 예, 달라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 제가 뭐 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까? 오토크라시와 디모크라시를 이제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뭐 독재라고 여러분 번역하셔도 괜찮고, 혹은 뭐 전제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불러도 어떠리테리언이라는 표현을 전제주의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독재라고 번역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더가 독재 정권의 독재 국가의 리더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고 정치 체제만 다른 경우 어떤 국가에서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 경제 성과가 크게 달라질까를 살펴보면 실제로 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독재 정권에서 리더가 사망하는 경우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리더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뭐 경제 성장률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 혹은 독재 국가의 리더인가 혹은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어떤 뭐 대통령이든 혹은 뭐 국회의원이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극단적으로. 예. 51%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니까. 여하튼 투표를 한 사람 중에서 51%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후보가 있고 49%는 당선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 49%는 뭐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이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주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49%의 사람들에게는 페이버를 주지 못하는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실상 이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49%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의 차이일 뿐인데
사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장치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정치 체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다룰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뭐 네 가지 정책을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머니터리 팔러시, 통화 정책, 그 다음에 피스컬 팔러시, 재정 정책, 그 다음에 뭐 안보 정책, 시큐리티 팔러시, 그 다음에 무역 정책, 트레이드 팔러시 네 가지를 볼 텐데 다른 세 개의 정책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혹은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무역 정책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이겠죠, 그렇죠? 네. 이런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지만 통화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간단한 데이터 보여드리면 권력 교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연임에 실패하는 경우, 선거에서 지면 이제 연임에 실패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텀 리밋 178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luntary retirement가 뭐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집권당이 계속해서 그 권력을 쥐고 있으면 뭐 계속해서 총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의사로 그만둘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당내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의원 내각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구도라든가 갈등으로 인해서 총리직을 그만두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하야하는 경우. 물러나는 경우가 131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포즈가 그거죠. 뭐 이거 이제 자의로 물러나는 경우, 이거 이제 타의로 물러나는 경우, 그렇죠? 예를 들면 탄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death입니다. 정권 교체가 현직 리더의 사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 105건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암살, 그 다음에 뭐 자연사겠죠, 그렇죠? 자연사, 그 다음에 이제 사고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연사와 사고사 65건, 65명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65명, 65건. 그 다음에 이제 사고사 12명 이렇게 해서 모두 한 77건의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사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제 질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 심장질환, 그 다음에 암, 뇌졸중, 그 다음에 기타 질병, 그 다음에 surgical complications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술 중에 여러 가지 뭐 수술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뭐 의료 과실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국가의 리더를 수술하는데 보통 거의 뭐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의료 설비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건 사고사는 이제 8건이 이제 비행기 사고, 비행기 추락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략 한 77건에 해당하는 사건들만 모아서 과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리더가 교체되는 경우 그 이후에 경제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에요. 간단하게 4개 국가를 소개를 할 텐데 차이나, 모잠비크, 그 다음에 기니, 이란 4개 국가입니다. 보시면 점선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그 리더가 집권을 했던 시기고요. 시작이고 끝이 바로 실선입니다. 차이나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집권했던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이죠. 마오, 모택동. 그 다음에 이제 모잠비크는 70년대 중반 집권해서 대략 한 15년 정도. 이 사람은 이제 사모라 마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니 같은 경우에 기니는 세쿠투레. 그 다음에 이란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법한 호메이니. 각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집권 기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4개의 사례를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면 이분들이 뭐
사망에 의해서 사실 퇴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거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1인당 GDP 보시면 마오쩌둥 기간 모태동이죠. 모태동 기간 경제 성장 경로와 그 이후에 경제 성장 패턴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2000년 이후에는 뭐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했으니까 성장률이 아니고 이쪽은 소득 수준입니다. 로그 값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기울기가 성장률이 되겠죠. 소득 수준이에요.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 마셸이 집권했던 기간 동안 오히려 소득 수준이 하락했다는 걸, 소득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소득 수준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니 같은 경우에도 세쿠투레가 집권했던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했던 시기, 물론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가 있지만 집권 시작했을 때보다 끝날 때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메이니가 집권한 이후 기간 동안 소득이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후 시기가 더 재미있긴 합니다만 이후 시기 차이나 그 다음에 모잠비크 그래도 좀 개선이 되죠. 그 다음에 기니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고 차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오쩌둥 집권 기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한 1.7%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2000년까지 5.9%, 뭐 그 이후 기간까지 우리가 카운트하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오쩌둥은 1976년에 파킨슨병으로 사망하게 되고요. 27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실 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문화혁명, 그 다음에 대약진운동, 대표적으로 대약진운동입니다. 대약진운동은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는데 대체로 집단 농장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집단 농장을 형성을 해서 차이나 중국 사람들 강제 이주 시켰습니다. 집단 농장을 형성한 것이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강제 이주를 통해서 집단 농장을 형성했고 그 결과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경작에서 말하는 일종의 그 노동을 리얼로케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죄송합니다.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앙 정부에서 계속해서 농업 생산량의 어떤 그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농업 생산량을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이제 50년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목표치가 달성이 되어 가는데 중간중간에서 이제 지방정부의 공산당이죠. 그렇죠? 지방정부의 공산당 관료들이 혹은 당뇨들이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당뇨라고 하고요. 당뇨병의 당뇨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료라고 부릅니다. 뭐 당뇨나 관료나 뭐 다 비슷한 맥락에서 당뇨를 관료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허위로 생산량을 보고하기 시작해요. 지방에 있는 공산당 관료들이 허위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농업 생산량이 달성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이제 그 공업 부문으로 일종의 이제 산업 체계를 개편하려고 해서 공업 부문으로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집단 농장을 형성했던 노동력의 일부를 이제 공업 부문으로 투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방 관료와 지방 공산당과 중앙 정부 사이에 그 뭐랄까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업 생산량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 정부에서는 할당량을 다 달성한 것처럼 중앙 정부에 리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농업 부문의 노동력을 이제 공업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실수도 저지르게 되냐면 실제로 지방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이 농업 생산량이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아와 굶주림이 이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선전을 위해서 농업 생산, 농업 뭐 쌀이라든가 이런 농업 생산량의 일부를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혹은 이제 여타 국가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비슷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원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원조까지 해줘요. 자국민은 굶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러면서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어, 제 생각에 2천만 명인가요?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 가량이 이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천만 명인가요? 2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천만에서 2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게 돼요. 그런 일이 이제 뭐 대약진 운동 당시에 있었고요. 뭐 이후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딩샤오핑, 등소평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뭐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이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모잠비크 말씀드렸던 이제 사모라 마셸인데 모잠비크는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요. 사모라 마셸은 이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모잠비크의 대통령이 됩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까 잠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권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7%, 소득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 7%로 만약에 경제가 성장하면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뭐 한 10년이면 GDP가 2배가 됩니다. 소득 수준이 2배가 돼요. 7%로 성장하면. 근데 연평균 7%로 하락하면 10년 동안이니까 소득 수준이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잠비크에서요. 그다음에 사망 이후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2.4%가 되고요. 간단하게 뭐 역사 말씀을 드리면 프렐리모라고 해서 Front for the Liberation of Mozambique, 모잠비크 해방 전선의 일종의 이제 뭐 게릴라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 게릴라 부대의 리더가 바로 사모라 마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결국은 그 식민 지배자들, 그쵸, 포르투갈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모잠비크에서 쫓아내고 이제 모잠비크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75년에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뭐 일당 국가, 당이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일당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하게 되고 집권 이후에 이제 모든 그 개인 소유의 농지를 다 국유화하게 됩니다.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잠비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집권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을 겪게 되는데 이제 내전 상대 진영이죠, 그렇죠? 예. 그 리네이모라고 하는 뭐 엔타이 커뮤니스트 모잠비크 민족 저항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군부의 정치, 그러니까 프렐리모라든가 이제 사모라 마셸은 이제 군부 출신이니까요. 군부의 정치, 그다음에 공산주의 정치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을 겪게 되고요. 결국은 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모라 마셸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수행하고 있었던 뭐 비서관들이겠죠. 수행원들, 비서관들 한 30명 정도가 함께 이제 사망했고요. 생존자들도 있습니다. 9명인가 생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맨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9명이 생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호아킨 시사노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뭐 프리마켓 팔러스라든가 시장 경제 활성화시키고요. 이제 커뮤니즘에서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사모라 마셸의 영부인이죠. 퍼스트 레이디가 그라시아 마셸인가 그래요. 그라시아 맞나요? 얼핏 기억이 그라시아 마셸인가 그런데 이분도 이제 사모라 마셸과 함께 이 프렐리모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내전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크게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모라 마셸이 죽고 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통령 있죠. 넬슨 만델라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고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 넬슨 만델라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잠비크의 퍼스트 레이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죠. 기니라고 하는 국가 앞서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세쿠투레가 대통령이 되는데요. 기니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되고요. 그 세쿠투레는 이 사람한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그 수식어들이 바로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어토리테리언을 보통 우리가 전제주의라고 번역하고요. 토탈리테리언이즘은 이제 전체주의. 그 다음에 파라노이아, 과대망상, 그 다음에 violent purges, 숙청이죠, 숙청.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냥 다 뭐 제거하는 형태, 숙청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집권한 이후에 뭐 농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시설들을 모두 국유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가격 통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암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밀수가 뭐 만연하게 되죠.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당시에 이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시장이라든가 이제 밀수가 만연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정당의 주요 요직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행정부나 이런 곳의 주요 요직들을 이제 자기와 같은 인종 사람들로 이제 채워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한테 막대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게 되는 것이죠. 모나폴리. 여러 가지 독점권을 부여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경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뭐라고 하죠? 뭐 인텔리전스, 뭐 정보 요원들, 뭐 미국으로 하면 CIA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한국으로 하면 국가정보 국정원 뭐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뭐 전 국민을 다 감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를 떠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심장 질환으로 미국에서 수술을 받다가 죽게 되는데 미국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surgical complications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란 모호메인이 다 아실 거고요. 아야톨라는 그 최고의 종교 지도자에게 그 이슬람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뭐 마스터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레인 마스터 뭐 이런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결국은 그 그러니까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고쳐서 신정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최고 지도자가 국가 행정 수반이 되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 이제 교회와 종교와 이제 정치를 하나로 놓는 신정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러니까 79년, 80년 이때의 일이니까요.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0년부터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이란 혁명 당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란의 그 원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인접 국가잖아요. 이란과 이라크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 여하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먼저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했고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종교 전쟁으로 선포를 해요. 호메이니가 종교 전쟁으로 선포를 하고 이제 이라크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라크가 이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점령했던 지역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되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이라크와 전쟁을 해요. 이 전쟁이 이제 1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당시 이 걸프 지역이죠. 걸프 지역의 그 정치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원유 가격도 당시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호메이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메소달로지는 넘어가시고요.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들은 뭐냐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시면 되는데 뭐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보고 싶은 건 그 정치 리더가 사망하기 직전에 5년, 그 다음에 사망한 이후에 5년 각각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망하기 전에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사망한 이후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계산을 하면 이 한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 이후의 경제 성장률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가 독재 국가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변수가 바로 팔러티4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가끔 등장할 테니까 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팔러티4라고 하는 점수가 0점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 이 국가는 독재 국가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0보다 크다면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국과 북한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같은 2014년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마지막으로 액세스했을 때 그러니까 2014년 데이터까지밖에 없어서 보시면 195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한국의 그 팔러티4 점수를 보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 기준은 이거니까요. 0점보다 높으면 민주주의, 0점보다 낮으면 독재 국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흑백 논리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독재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를 구분을 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바뀐 경우는 뭐 여러 번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에 한국은 없어요. 네, 한국은 없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암살됐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탄핵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시기가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는 2000년대 초반까지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대통령 교체는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암살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하튼 보시면 뭐 대체로 9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0보다 높았던 기간이 이제 2번 있죠, 그렇죠? 대체로 90년 이전에는 오랜 시간 팔러티4 점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북한은 보시죠. 북한은 마이너스 7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마이너스 7 지금도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권력 승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렇죠, 네,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서요. 독재 국가에서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나타나지 않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이전 5년과 이후의 5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존재 유무,
정당이 없는 국가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정당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입법부, 의회, 그렇죠? 의회, 입법부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리더가 선출되는 방식이 쿠데타에 의해서 리더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쿠데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해 보는데 정당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도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어,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가 마땅히 없다는 거잖아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리더가 사망한다면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입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입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와 입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독재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어, 물론 이제 자칭 민주주의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칭 민주주의 국가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팔로티 4 점수를 기초로 해서 민주주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을 우리가 지금 했단 말이에요. 독재 국가 중에서도 입법부가 없는 독재 국가가 있고 입법부가 있는 독재 국가가 있는데 당연히 입법부가 없는 독재 국가에서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형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리더의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어떻게 선출되는가, 권력을 어떻게 잡는가, 뭐 쿠데타로 권력을 잡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리더의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리더 그룹에서 엘리트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 선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경제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냐면 당연히 이제 쿠데타 같은 형태로 권력을 잡은 정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측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리더가 피스컬 펄러시라든가 트레이드 펄러시, 시큐리티 펄러시에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떤 인플레이션 얼마만큼 통화 정책을 루스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중앙은행과 정치 지도자 사이에 어떤 그 상당히 강한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현상 우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리더 사망에 따른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암살, 그다음에 제도 암살이 제도의 변화라든가 내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